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7월부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죠.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행자가 있어서 일시정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빵빵 한다거나 아니면 보행자 없어도 신호 바뀔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앞지르기를 해서 깜짝 놀랄 때, 그런 때 좀 있지 않으세요? 이게 모든 규정을 다 정확하게 몰라서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는 정부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해서 이런 문제도 해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제 공개된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보면 9월부터 교통사고가 잦은 교차로에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시범 운영하고요. 횡단보도 주변에서 차량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정부의 1차 기본계획은 2026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OECD 평균까지 낮추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지자체도 해마다 실행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요. 보행자도 운전자도 더 안전하게 도로 위를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2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 및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안동 예천 28도, 봉화 26도로 대부분 지역 30도 아래에 머물겠고요. 비교적 선선한 날씨 보이며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일교차도 크기 때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옷차림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대기 확산도 원활해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예천군의 군립 박서보 미술관 신축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공립미술관 건립 목적 타당성과 필요성, 운영계획의 적절성, 지방재정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 적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군은 지난해 11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이번에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도 최종적으로 사업 적정성을 통보받아 미술관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천 군립 박서부 미술관은 남산공원 일원의 도비 117억 원을 포함해 255억 원의 예산으로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4,165제곱미터 규모로 오는 2025년 7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천군은 공립미술관이 건립되면 예천군 관광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기온이 오락가락합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일교차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름 많다가 점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기온은 27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조금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주말까지 맑은 하늘과 함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주 엑스포 대공원이 동아시아 평화의 등불을 밝히는 빛의 화원으로 변신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2 동아시아 문화도시 경주 개최를 축하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를 밝히는 등불 축제를 여는 건데요. 대공원 입구에서 경주타워에 이르는 주적대로에는 한중일 등불 문화를 표현한 루미나리의 등불 로드를 조성하는데 한국의 청사초롱과 중국의 홍등, 일본의 등불이 설치됩니다. 또 천마광장에 마련될 평화의 종소리에는 한국의 성덕대왕 신종과 중국의 영락대종, 일본의 동대사 범종 등 삼국을 대표하는 종을 볼 수 있습니다. 대공원은 삼국의 전통 등을 들고 공원을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역사 체험과 문화의 다양성을 경험하는 힐링 야행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요. 이번 등불축제가 경주 시민 그리고 많은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높은 27도, 습도는 55%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읍사무소와 울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발굴하기 위해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울릉읍장과 협의체 위원, 사회복지 공무원 등 20명이 참석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 22일 울릉읍 도동리와 저동리 일대에서 전개됐는데요. 이날 캠페인 참석자들은 함께 찾아주세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외치며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또 홍보부스를 운영해 위기가구 발굴에 관한 자료를 배포했고 현장에서 복지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복지 서비스 정보 제공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웃의 안부를 묻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는 걸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펼쳐졌는데요. 캠페인 참석자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활동이 어려웠지만 올해는 더욱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대구 방문입니다.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대구 방문 얘기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합니다. 당선인 신분으로 지난 4월 대구를 방문한 이후 약 4개월여 만인데요. 네. 지역 제조업 사업체와 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경제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네. 예상됩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여넣을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수도권, 비수도권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후보 시절 내놨던 지역 공약 사항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제의 활력을 되찾아주겠다라고 선거 기간에 얘기했었는데 어떤 공약들이 있었죠? 네, 우선 동대구 벤처밸리 내 국립경제과학연구원을 건립하겠다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신산업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 및 수행하는 국가기관을 설치하겠다는 건데요. 지역 혁신 역량을 높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수성 알파시티를 데이터 산업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있었는데요. 네. 서울에 있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대구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사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대구가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의 메카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그래요. 보입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의 현안들이 꽤 많습니다. 굵직한 것들이 그죠? 네, 대구 경북으로 범위를 넓히면 가장 큰 현안으로 통합신공항 사업을 꼽을 수 있죠. 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첫 사례이자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신할 수 있는 중추공항을 건설하는 대형 사업인 만큼 정부의 공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문제와 지난주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한 로봇 테스트필드 사업도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대구 경북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준 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네. 또 이제 국정 지지율이 좀 많이 내려가서 그거 반전을 위해서 대구를 찾는가 이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대구 방문은 여당 인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진행하는 목적도 있는데요. 규제혁신 전략회의의 첫 장소로 대구를 선택한 것은 대구 경북 현안을 직접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8월 2주차 20%대로 떨어졌던 국정운영 지지도는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지르기 시작했는데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계기로 쇄신 이미지를 강화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대구 방문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경북연구원입니다. 경북연구원. 대구 경북연구원이었는데요. 그죠? 네, 네. 현재 운영 중인 대구 경북연구원이 대구연구원, 경북연구원 이렇게 두 기관으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네. 경북도가 연구 중심 도정 운영 방향을 설정하면서
독자적인 정책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도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또 뭐 이제는 뭐 저기 통합하고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네. 이제 또 대구와 경북 연구원은 나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경북이 아주 확실하게 뜻을 밝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어제 열린 경북도 의회 제334회 1차 본회의에서 박선화 의원이 대구 경북 연구원의 실질적 경북 연구 부족을 지적하자 이철우 지사는 연구원은 도정의 머리 역할을 하고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어 경북은 바다가 넓지만 해양 관련 연구 인력이 한 명뿐이고 농업 연구 인력의 경우 곤충 전문가를 제외하고 전무하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이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연구가 중요하며 경북의 갈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북연구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북에 맞는 경북이 필요로 하는 어떤 연구, 뭐 정책 방향 이런 거 설정하기 위해서 경북연구원을 만들겠다 이런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네. 경북도 입장에선 대경 연구원의 위치나 인력 편성, 연구 과제 등을 봤을 때 경북 밀착형 연구가 부족해 아쉬운 면이 적지 않았습니다. 네. 대구시 경북도가 함께 출연금을 내서 운영하는 기관인데 이 같은 상황에 경북도 의회는 독자적 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네. 독립된 경북연구원은 반도체, 원자력, 전자, 농업 등 경북 주력 사업에 대한 연구에 주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또 다시 그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얘기 안에 대해서? 네, 경북도의 입장에 대구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다만 분리가 되더라도 대구 경북이 함께 수행하는 공동 연구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정책 연구기관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곳은 대구 경북 연구원을 포함해 광주 전남, 대전 세종이 세 곳이 전부입니다. 네. 경북도가 공언한 대로 올해 말 경북 연구원이 설치되면 두 곳이 남게 되겠네요. 이런 것도 이제 그 폭넓은 어떤 그 좀 공론을 모으고 그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결론을 내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도심 융합 특구입니다. 도심 융합 특구요. 이거는 뭘 말하나요? 네, 대구 북구 구 경북도청, 현재 시청 상격동 청사 부지와 경북대학교 삼성 창조 캠퍼스를 잇는 도심 융합 특구에 청사진이 제시됐습니다. 네. 대구 북구청은 지난 25일 도심 융합 특구 연기 개발 기본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회 및 주민 공청회를 열고 주변 지역 교통 체제 개선 및 지역 랜드마크 조성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도심 융합 특구 이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거예요? 네, 당초 상격동 청사는 대구시청 신청사 유치가 유력한 그랬었죠. 지역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2019년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달서구 이전이 확정되면서 후적지 개발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이곳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문화,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네. 상격동 청사에 지금 대구시에 일하는 분들이 뭐 한 1,000명 정도 이상 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상격동 청사를 중심으로 하면 이게 다 엮으면 꽤 큰 변화를 예상할 수 있거든요. 구체적인 안도 나왔습니까? 네, 이번 보고회에서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지성과 도시철도 X코선 연계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상격동 지역 도로 체계를 개선하고 금호강 및 신천에 대한 접근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북구청은 이번 보고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올해 10월 연구 영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브라운 각서입니다. 브라운 각서. 네. 이게 베트남 전쟁 얘기 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정부가 베트남전에 국군을 추가 파병하면서 보상 조치로 미국과 조약을 맺은 문건이 바로 브라운 각서입니다. 네. 국가와 소송을 진행 중인 대구 경북 베트남전 참전군인 단체가 브라운 각서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받았고 관련 사실이 실제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 한다는 걸 주장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네, 네. 앞서 지난 2021년 7월 월남 전투수당 추진위원회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된 전투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원고는 대구 경북 지역 베트남전 참전군인 300여 명입니다. 예. 이들은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실제 전투에 참가한 인원에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네. 있습니다.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미국 정부가 얼마의 금액을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한 미군 대사관 등의 사실 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원고 측에서 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구지법 민사 12부 심리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미 법무부로부터 수당 지급 내용 및 명목 등에 대한 문건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밝혔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그렇게 수당을 그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문건은 있다. 이거는 확인을 했고. 네. 그러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요? 네, 맞습니다. 네. 현재까지 확인된 건 한국군의 추가 파병 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을 담은 브라운 각서에 수당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사실입니다. 네. 구체적인 서류는 확보하지 서류는 아직 못했는데요. 확보 못했다. 네. 재판부는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당을 위탁받은 것인지 아니면 지급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에 따라 부당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네네. 보고 국방부 측에 서류를 입증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베트남 파병 군인들에게 뒤늦게나마 그렇죠. 수당이 돌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네. 결과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가죠. 네, 시멘트입니다. 시멘트요? 무슨 소식이죠? 네, 시멘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중소레미콘 업체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올해 2월에 이어 다음 달 추가 인상이 이뤄지는데요. 올해에만 30% 이상 가격이 상승하는 많이 겁니다. 올랐네요. 문제는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일방적으로 가격 인상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 그러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시멘트 공급자가 한정돼 있어 선택권이 없다는 주장인데요. 네네. 현재 국내 시멘트 시장은 공급업체 5개사가 전체 9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가격 인상이나 공급량 조절을 임의로 해도 이를 구매하는 중소기업은 대응이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면은 가격을 이렇게 갑자기 딱 높여도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하거나 할 수 없이 안 사고 이럴 수가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비대위 측은 시멘트 가격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일방적, 기습적 가격 인상 철회, 시멘트 제조 원가 및 인상 요인 공개, 정부의 시멘트 시장 독과점에 대한 상시 감시 및 불공정 거래 사례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또 결의문을 채택해 중소기업 중앙회에 전달했는데요. 중기 중앙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방안 마련과 정부 중재 요청 등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막걸리 빚기가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됐죠. 우리 전통주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대구 동구에서 수제 막걸리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어요. 김현주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현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소개할 막걸리 교육 프로그램은 불로탁주 아카데미입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20명의 수강생은 막걸리 관련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창업으로 막걸리로 유명한 이 불로동의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답게 수제 막걸리 제조법뿐만 아니라 막걸리와 어울리는 다양한 먹거리 조리법도 배울 수 있고요. 네. 매장 운영과 홍보 같은 창업 관련 교육도 이뤄집니다. 프로그램이 8월부터 11월까지 일주일에 2번씩 무료로 진행되는데요. 8월엔 막걸리 제조 수업이 한창입니다. 저는 지난 수업 때 팀별로 만든 막걸리를 걸러서 병에 옮겨 담고 시음해보는 수업에 함께했습니다. 술 거르는 타이밍이 가장 적절한 방법은 눈으로 보는 거랑 후각이랑 살짝 덜어가지고 맛보시는 거예요. 저희 거름망 있죠? 이렇게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중으로 걸러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고, 통 그렇게 무겁지 않으시죠? 남성분 계시면 남성분이 들어서 살살 부어주셔야 돼요. 튀니까 건드리기가 좀 있어서 튑니다.
익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 막걸리 빛깔 어떤 것 같으세요? 너무 예뻐요. 너무 곱다. 정말 잘 익은 향이 나요. 지금 컵 나눠드릴 테니까 국자로 조금씩만 푸셔가지고 맛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술 한 잔을 하옵시면 만수무강을 하옵신다. 벌써 술 맛이야 달달하니 너무 좋아요. 아주 기분 좋죠. 저희들이 이렇게 술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좀 신기하면서도 굉장히 바랬던 바인데 참 좋아요. 여과하는 과정을 부르는 명칭도 있나요? 막걸리 업계에서는 재성이라고 부르고 여과를 하고 물과 같이 원래 혼합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만든 술은 물과 혼합하지 않고 막걸리 원액으로만 마시는 술로 했습니다. 원액으로만 하면 약간 도수는 좀 높겠네. 현지 씨 마셔봤어요? 네, 저도 궁금하다. 조금 맛을 봤는데요. 네. 시중에 파는 막걸리보다 좀 달게 느껴졌고요. 물에 희석하지 않아서 그런지 농도가 진했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네. 수강생들도 다른 팀의 막걸리를 시음하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막걸리 맛을 찾아갔는데요. 이번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당시에 모집 정원에 3배가 넘는 인원이 지원할 정도로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네. 막걸리 관련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새삼 놀랐고요. 교육에 진지하게 임하는 수강생들의 열정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덕업일치라고 하잖아요. 직업하고 가슴 뛰는 일을 같이 해보고 싶은데 막걸리를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배우는 거를 막연하게만 알지 실제로 실천할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는데 이런 수업이 있다길래 몇십 년 만에 자기소개서를 쓰고 여기에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됐을 때도 좋았고 와서 여러분이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대신해 주는 것도 너무 좋고 글로 알았던 거를 실제로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교육이 이제 초기 단계인데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쉽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첫 시장은 좀 작게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번창이 되면은 좀 더 키워나가면 좋겠죠. 수제 막걸리를 전문적으로 파는 그것만 전문적으로 파는 업체로 키우고 싶습니다. 저는 요거 시작하기 몇 개월 전에 술을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카페를 하면서 같이 팔려고 했는데 출근하는 길에 이제 현수막 붙은 걸 보고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재미있기도 재밌고 실제적으로 부딪히면서 배우는 게 많으니까 좀 습득력도 빠른 것 같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카페에 이제 주로 오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농사 짓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막걸리 있는 없냐고 물어볼 때가 많아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은 작게 한번 팔아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 계획도 다 세우시고 수제 맥주 열풍이 있었는데 이제 수제 막걸리 열풍으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강생이 젊은 층부터 50대 이상까지 다양해서 세대별로 구상하고 있는 막걸리 창업 아이템을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네. 프로그램 진행 현황과 추가적인 창업 지원 계획을 불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서지영 대리에게 들어보시죠. 참여율은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다들 적극적으로 다들 참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다들 거의 출석률 100%를 보이고 계세요. 나이대는 지금 골고루 계신데 20, 30대 한 6분, 40, 50대 7분, 그 이후로도 7분 정도 그렇게 골고루 분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일단 요 아카데미를 수료하시고 나시면 수료증이 나와요. 그 수료증을 가시고 있는 분들 대상으로 그분들 중에 여기 불로동 저희 사업구역 내에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별도로 진행을 해서 총 4분을 선발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4분을 선발을 해서 최대 한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금액을 바로 지원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비용에서 저희가 얼마를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5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번 프로그램으로 대구의 막걸리 창업이 활성화돼서 우리 전통주의 위상이 다시 한번 드높여지길 기대합니다.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현지 리포터였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8월에는
내린 집중호우로 전국의 10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고 자동차 피해, 주택 침수 피해 정말 엄청난데요. 이럴 때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알아볼게요. 최지한 변호사의 내로남불 함께합니다. 최지한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0여 년 만이었대요. 그 폭우가. 네. 진짜 엄청난 피해를 남겼습니다. 정부 집계도 나왔죠?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12일 오전 6시까지 주택 파손이라든가 침수 등의 피해를 본 이재민이 무려 1,490여 명에 이른다고 하고요. 네. 일시 대피한 사람도 4,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가축 8만 6,500여 마리가 폐사했고 또 주택 상가 3,800여 동이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또 손해보호업계에 따르면 전체 손보사 12곳 피해 신고는 10,000건에 가깝고 추정 손해액도 1,422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피해 보상이나 복구가 이게 또 빨리 안 되잖아요. 더뎌서 맞습니다. 피해 입은 분들은 진짜 많이 속상하실 텐데 이제 그 경우별로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먼저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됐을 때 이거는 뭐 자연재해니까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우선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자연재난이라는 것은 이제 기상특보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한 경우 또는 강우량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인데요. 네. 그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피해 지역이 아니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야만 합니다. 네네. 또 피해 발생 후에 1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또 통상 1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이 직접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서 좀 한정적이다 싶기도 한데 보험으로 그럼 보상받는 건요? 네,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그 풍수해 보험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와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네. 태풍, 홍수, 호우와 같은 바람, 해일, 강풍, 같은 비, 그다음에 해일, 강풍, 풍랑 같은 바람, 그리고 대설, 지진 이런 풍수해로 인해서 주택과 온실 등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부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지원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택 화재 보험 역시 태풍, 홍수 등 물이나 또 바람으로 인한 재해와 관련된 풍수재 위험 특별 약관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주택 침수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에도 대상자가 되고 보험으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면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풍수해 보험은 재난지원금과 중복 보상은 안 되는데요. 네.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를 다 받으실 수가 있고 네네. 다만 이제 재난지원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금액을 이제 보험금으로 보상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실제 피해액에 좀 더 근접하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상 신청을 신고를 또 해야 되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피해자가 해야 되니까 그 피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증빙할 수 있는 어떤 근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네. 그 주택이라든가 상가의 침수 피해 보상 받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먼저 피해 발생 상황 사진이나 영상으로 꼼꼼하게 찍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포함해서 또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든가 주민등록 등본, 수리비 견적서 이런 손해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네. 또 구체적인 내용은 인터넷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좀 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임대를 했을 때요. 주택이나 공장 이런 것들 임대를 네.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제 직접 피해가 발생한 세입자가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주인이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네. 이 경우에는 임대인이 좀 이제 직접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 민법 623조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택을 임대한 경우라고 하면 임차인이 주택에서 살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주어야 된다는 건데요. 네네. 기본적으로는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홍수라든가 침수로 임대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실되었다면 아무리 자연재해로서 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더라도 임대인은 수선 의무를 진다고 우선은 보셔야 됩니다. 집주인이니까 일단 챙겨줘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도 판례가 있겠죠? 법원에?
네, 네. 뭐 10년 전 판례이긴 한데요. 그 1, 2차 집중호우로 토사로 인해서 공장 벽이 무너져서 공장이 침수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산고등법원에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 공장이 경사가 심한 임야에 맞닿아 있었는데 1차 집중호우에 임야에서 밀려온 토사를 이기지 못하고 공장의 패널 벽체가 완전히 파손이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임대인이 벽체를 수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도 2차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까지 아예 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법원은 이 공장이 경사가 심한 임야에 맞닿은 곳에 설치되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증거를 봤을 때 집중호우가 오면 임야의 토사가 공장 쪽으로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임대인이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벽체를 수선을 할 때 좀 더 뭐 이렇게 뭐 높이나 뭐 이렇게 제대로 해서 해야 됐다 이런 얘기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있을 때 토사가 공장 쪽으로 만약에 무너져 내리더라도 네. 공장에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 임야에 맞닿은 쪽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벽체 자체를 견고한 자재로 시공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본 건데요. 1차 집중호우가 끝난 후에 더 견고한 자재가 아니라 종전과 같은 재질의 패널로 수선을 한 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 2차 집중호우 때 또다시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때 패널 벽체가 다 파손이 되어서 토사라든가 뭐 흙탕물이 공장 내부로 흘러넘쳐서 침수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침수로 인해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고요. 네. 다만 당시에 김해시 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김해시를 비롯해서 많은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또 선포될 정도로 자연재해가 겹쳐서 발생했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임대인의 책임을 100%가 아니라 50%로 제한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자연재해라 특별재난지역 이번 비도 사실은 그렇기도 네. 했습니다만 집중호우가 오면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시설이나 여러 가지 네. 뭐 대비책 이런 게 부족했다. 사실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국가라든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우선 국가배상법 2조와 5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다입니다. 네, 우선 국가배상법 2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긴 한데요.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하지 않은 부작위를 말하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 법령의 근거가 없더라도 적어도 뭐 국가라든가 관련 공무원에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배제할 자기 의무, 했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네네. 실제로 이렇게 구체적인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국가배상법 2조 얘기해 주셨고 아까 5조도 있다고 그랬는데 5조는 뭐예요? 네, 국가배상법 5조 1항은 영조물 책임인데요. 그 영조물이라는 것은 공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기에 대한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어떠한 영조물에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또 최근에 집중호우 양이라든가 아니면 영조물 설치는 과거에 했고 침수 피해 발생은 현재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시간적 간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국가 영조물 책임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 그렇군요. 같기는 합니다. 네. 다만 과거에 그 집중호우로 제방 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서 익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사고 당일에 집중호우가 그때도 이제 50년 빈도의 최대 강우량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이전에도 강물이 넘쳐서 유실돼서 복구한 부분이었고 또 통행 제한 등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서 네. 국가의 영조물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택이나 상가 침수됐을 때 보상 방법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침수 전후에 대처하는 방법 일단 그것도 먼저 알아놔야 되겠습니다. 네네, 사후 네. 보상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그쵸. 침수된 경우에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가 맞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보통 주택이나 상가 침수되면 뭐 물을 퍼내는 거에 집중을 하다가 사실 전기나 가스 안전 소홀히 하실 수가 있는데 더 위험한데 이게 그죠? 예, 물기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제품 사용하는 경우에는 뭐 감전과 같은 2차 사고 납니다.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후에 바로 전기 사용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또 젖은 손으로 차단기라든가 코드를 만지시는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물에 잠겼던 전자기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AS 센터라든가 전문가에게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 경우에는 가스가 새어나올 위험도 맞아요.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가스 폭발이라든가 누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침수된 건물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또 화기용품도 바로 사용하시지 마시고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시간적으로 그죠? 심리적으로 사실은 물리적으로도 얼마나 피해가 많은 거냐고요. 그죠? 네, 맞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 같은 경우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침수차는 일단 자차 보험에는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네. 이게 뭐 운전자의 고의 과실이 아니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주차 공간 아닌 데 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네. 그 태풍이나 홍수 같은 뭐 자연재해로 침수돼서 파손됐다 이런 경우에도 모든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자차 보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에 물에 휩쓸려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이 경우에 주차는 뭐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 뭐 건물 주차장, 개인 주택 주차장 뭐 상관없이 모두 보상 대상은 되는데 네. 다만 여기에서 직접 차와 관련된 피해만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침수나 홍수 과정에서 내 물건이 도난당했다든가 안에 있었던 물건 잃어버렸다 이런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아예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킨 경우다.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이 안 되는 그렇죠. 것은 당연하고요. 네네. 또 이런 경우는 보험 사기로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네. 참고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침수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뭐 창문이라든가 썬루프를 개방했거나 위험 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서 뭐 차량 침수됐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고의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가능한 한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일단 고의 행위가 입증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그거를 같습니다. 밝혀야 되겠네. 네.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을? 네, 보상 비용 기준은 차량 가액인데요. 이 차량 가액을 최대한으로 해서 차량 가액 이하로 지급된다고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차량 가액은 보험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차 보험 가입 안 하면 일단 난감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좀 보상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자차 보험 가입하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가입한 자차 보험 한도에서 수리비를 다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주차장 관리자의 과실이 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 검토할 수 있는데요. 네. 다만 실손 보상 원칙에 따라서 중복해서 보상되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주차장 관리자가 영업 배상 책임 들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업주의 책임 정도에 따라서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참고로 이제 수혜로 수리가 불가능해서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살 때에는 전부 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시현의 내로남불 침수 피해 보상 대처 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11시 43분 지났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초대형 미술 장터가 국내에서 열린다고 아주 국내 미술계가 들떠 있다고요? 네. 홍콩과 스위스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전세기를 띄운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기도 맞아요. 했는데요. 네. 9월 2일부터 6일까지 국내외 최대 규모의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게 되어 아주 분주합니다. 네. 바로 키아프 서울과 프리즈 서울이 공동 개최되고 여기에다 키아프 플러스까지 한꺼번에 열립니다. 키아프라는 단어는 뭐 많이 들어봤어요. 유명한 행사죠? 네네. 키아프 서울, 프리즈 서울, 키아프 플러스까지 네, 열립니다. 하나씩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이 좀 복잡해 보이죠? 네. 이 셋은 모두 아트페어들의 이름입니다. 우선 키아프는 잘 알고 계시죠? 네. 키아프는 한국의 대표적인 국제 아트페어입니다. 2002년 첫 개최 이후 한국 미술의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미술 시장에 국내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왔죠. 네. 국내에서 개최하는 아트페어 중 가장 큰 규모의 행사로 한국의 대표 아트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키아프는 매년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방문객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국내 미술시장 호황기와 아트테크 붐이 열리면서 MZ세대의 참가가 돋보였습니다. 네. 2021년 방문객 수는 8만 8천 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작품 판매 금액도 65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네. 합니다. 키아프 플러스는 처음 열리는 건가 봐요. 네, 키아프 플러스는 이번에 처음 개최되는데요. 5년 이하의 신생화랑이나 젊은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아트페어입니다. 네. 또 키아프 플러스에서는 현대미술은 물론이고 NFT 아트, 뉴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화가의 뭐 경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참여하는 어떤 아트페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뉜다는 건가요? 그 갤러리의 경력에 갤러리의 따라서. 경력에 따라서. 네네네. 네, 명성이 높은 아트페어일수록 갤러리들이 참가하려면 심사 조건이 까다로워지는데요. 그렇겠죠? 네. 네, 각 아트페어마다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심사를 하는 커미티가 구성되어 있는데 정확한 심사 규정은 각 페어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네. 대개의 경우는 갤러리의 역사, 전시 이력, 전속 작가, 아트페어 참가 이력 등을 보고 선정한다고 합니다. 네. 명성이 높은 아트페어일수록 참가를 원하는 갤러리가 많아지고 그 경쟁률이 치열해져서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렇게 되겠죠. 아트페어의 명성이나 순위 이런 건 또 뭐 어떻게 정할까요? 네. 방문객 수가 아닐까 하는데요. 네. 아트페어라는 것이 일종의 미술 시장, 미술 마켓 같은 느낌? 예. 네네. 마켓이죠. 네. 그래서 새로운 고객을 만나고 작품의 판매와 작가, 작품 프로모션을 위해서 갤러리들이 비싼 부스비를 내고 참여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이 올수록 작가와 갤러리가 더 많이 홍보되고 판매율도 높아지죠. 그리고 방문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살만한 작품이 많고 볼거리가 풍부하다는 네. 거기 때문에 네. 또 고객의 눈은 정확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선호인지는 모르겠지만 방문객이 많으면 좋은 작품들이 많고 또 좋은 작품들이 많이 선보여지면 방문객이 많아지는 거죠. 선순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네, 그렇게 이제 아트페어의 명성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프리즈 서울 네. 이것도 처음 열리는 행사라고요? 네네. 프리즈는 아트 바젤과 함께 세계 2대 아트페어라 불리는 역사적인 아트페어입니다. 네. 2003년 런던을 시작으로 뉴욕, LA의 페어를 열고 있고 올해에는 프리즈 서울을 개최하면서 아시아에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프리즈 아트페어에는 6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 국내 최대의 아트페어, 세계 2대 아트페어가 만나는군요. 규모가 대단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프리즈 서울에는 21개국 110개 화랑, 또 키아프 서울에는 17개국 164개 화랑, 키아프 플러스에는 11개국 73개 화랑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겹치기도 하겠죠? 네네. 네. 겹쳐서 참여하는 화랑들이 있기도 하지만 단순 합계로는 전 세계 300여 개의 화랑이 서울을 결집하는 거죠.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미술 컬렉터들이 서울로 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으로 맞습니다. 오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기회가 우리나라 미술 시장, 우리나라 화가들, 그 작가들을 소개하는 장도 되겠다 싶어요. 네네. 네. 맞습니다. 이번에 프리즈가 글로벌 아트 페어인 만큼 탑 갤러리로 꼽히는 가고시안, 데이비드 쯔워너 갤러리, 하우저 앤 웍스 갤러리, 그리고 서울에 지점을 보유한 페이스 갤러리 등 세계 최고의 갤러리들이 모두 이번 프리즈 서울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전세기를 타고 서울에 방문한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또 세계 유명 미술 기관장과 큰손 컬렉터가 입국하는 인천국제공항에는 갤러리 20곳이 특별전을 열고 있고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외국 전문가의 한국 작가 스튜디오 탐방과 한국 미디어 아트 필름 상영회 같은 특별 프로젝트들, 또 서울의 각 갤러리나 미술관들에서도 다양한 기획전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네. 9월 2일에는 삼청동의 갤러리들이 늦은 밤까지 전시를 이어가는 삼청 갤러리 나이트 행사를 열고 강남구청과 함께하는 강남아트는 행사 기간 동안 청담동과 압구정 일대의 갤러리와 미술관에 전문 도슨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네. 우리 작가들 해외 갤러리에 소개할 수 있는 장이 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홍콩이 중국의 제재를 받기 시작하면서 아시아 미술 허브라는 타이틀이 점점 아시아권의 다른 도시로 넘어가고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요. 네. 여러 전문가들은 아시아 미술 허브의 후보로 서울을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은 이동수단이 편리하고 편할 뿐만 아니라 미술품에 대한 관세가 없어서 많은 해외 미술 관계자들, 특히 갤러리들이 서울을 주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홍콩에 주어졌던 아시아 미술 허브라는 그 가치와 이에 따른 영향과 성장을 이제 한국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예상해 봅니다. 아시아의 미술 허브라는 타이틀, 그게 또 K가 붙은 아트가 되네요. K아트의 파워가 또 되겠는데요? 네. 2013년부터 세계 최정상 아트페어인 아트 바젤이 홍콩에서 열리며 최대 3조 원, 평균 1조 원의 매출을 페어 때마다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서울이 아시아의 아트 허브가 되면 전 세계 컬렉터들뿐만 아니라 미술 관계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나라 작가들과 K아트가 조명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5년 동안 프리즈는 키아프와 같은 기간에 코엑스에서 아트페어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국화랑협회와 MOU를 체결했는데요. 네. 올해를 시작으로 전 세계의 많은 미술업계 인파가 아트페어 시기에 국내로 모이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라 가려면은 참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은데. 네네. 네, 관람 팁 좀 주세요. 네, 키아프와 프리즈 서울은 코엑스에서 또 키아프 플러스는 서울 세택에서 열립니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플러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또 키아프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개최되니 이 세 곳을 모두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9월 3일부터 5일 사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역에서도 열리면 좋겠다 싶은 아쉬움은 있어요? 네. 요즘 워낙 아트페어에 관심들이 많으셔서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텐데요. 네. 리뷰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술 애호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윤성갤러리에서 9월 15일 미술시장 연구 전문가를 모시고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리뷰에 더해서 2022년 하반기 미술시장 전망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윤성갤러리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새로운 이름들도 많이 알게 됐고요. 그렇게 한 번씩 가보면 또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네. 그 눈이 좀 트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좋은 생각- 작품들을 많이 볼 수 있게 되죠. 그죠. 네네. 네, 그런 좋은 기회 꼭 한번 챙겨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요일엔 문화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저기 그대가 보이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이죠. 언제나 조금 젖은 머리로 날 스쳐가죠. 살짝 미소 지은 건가요? 혹시 날 알아챈 건가요? 아침을 닮은 그대 향기가 날 사로잡죠. 난 궁금한 게 많죠. 그대 이름, 그대의 목소리 온종일 상상해요. 그대 곁에 날 정말 서두르진 않을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대가 나를 느끼게 사랑을 시작할까요? 내일 아침 어쩌면 말할지도 모르죠. 우리 한번 만나볼래요? 붉기 어린 나무 사이로 햇살이 부서지는 거리, 투명한 그대 얼굴이 왠지 좋아 보여요. 기분 좋은 일이 있나요? 가벼워 보이는 발걸음, 살며시 부는 바람을 타고 난 다가가죠. 산망설였었지만 오늘은 꼭 얘기할래요. 눈이 참 예쁘다고 좋아한다고. 조금 서투르고 어색하지만 천천히 알아가요. 그렇게 시작해봐요. 거봐요 웃을 거면서 내 마음을 알면서 잘해낼 수 있죠. 우린
네,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오늘은 폴킴의 노래로 들어봤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명덕로 계명내거리에서 명덕내거리 방향 양방향으로 신호주기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요. 이천로 봉덕초등학교에서 호텔 더 팔레스 방향 봉덕초등학교 지난 지점에 있는 중앙분리대 파손됐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달구발대로 만촌내거리에서 담티고개 쪽으로 만촌내거리 지난 지점에 4, 5차로 걸쳐서 공사 진행 중입니다. 이때 지나시는 분들은 4, 5차로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위 소통은 대체로 원활한데요. 작업 구간이 있어서 살펴봅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현풍분기점 52km 지점부터 내서분기점까지 갓길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중부내륙 지선 창원 방향 현풍휴게소 2.7km 지점에서 300m 구간 갓길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신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동대구 분기점에서 수성 나들목까지 시원한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오늘부터 지급합니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일정을 앞당겼다고 하는데요. 대상이 되는데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 손택스 앱을 이용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8월 26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